안녕하세요. 네, 자 보시죠. 오늘은 그 7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원래 수업할 때 후드티는 안 입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는지 보이세요? CGF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CG가 아니고 CWFC 뭔지 아세요? 강원 FC예요. 축구의 축구. 축구 강원 FC에 제가 김병수 감독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포트로 하면은 옷이 와요. 예. 그래서 요새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네. 지난주 했던 거 확인학습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주차 우리가 확인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난이도 문제인데요. 1번 문제가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대지 및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첫 번째,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높아야 되죠.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본서 506페이지. 그다음 두 번째,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 있죠. 옹벽. 그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왜 틀렸죠?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하는 거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시설물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외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6페이지 틀렸고요. 3번. 면적 3,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맞죠? 왜냐하면 공장은 면적 부분 원래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장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50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4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죠? 10% 맞죠? 근데 10% 이상이 아니고 이하죠. 이거 이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10% 이하, 최대 10% 이하 범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555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이다. 우리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였죠? 그렇죠. 1준이, 상준이 기억나시죠? 1준이 뭐 좋아요? 주거. 1준이는 주거.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그렇죠? 전용 주거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전용 주거 들어갔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상준이는 공업을 좋아하죠.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공업도 일반 공업 안 들어가고 전용 공업 안 들어가요. 준공업 들어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만 지금 묶어놨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곳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요? 네. 기본서 555페이지 나오죠. 됐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 면적. 그러니까 이거 미만으로 절대 대지 분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최소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최소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 536페이지 나와요. 기억나시죠? 뭐였죠? 최소 면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구유, 전용 주구, 유 60이죠.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6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이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최소 면적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최소 면적 기준을 물어본 거라고. 최소 면적 기준. 그렇기 때문에 주거, 전용 주거,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가 최소가 되는 거지 100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거유 할 때 그는 뭐예요? 그 밖에. 그 밖에는 계획관리지역이 그 밖에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예요? 이것도 60. 주거유 60.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상 일로 와. 공상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일로 와. 150이죠. 150. 1번 틀렸고 150. 4번 맞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왔을 때 안아줘야 되죠. 녹지 200. 녹지 200. 됐나요?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와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어디에 접해야 돼요? 도로에 접하는 거 맞죠? 네. 기본서 510페이지 나오고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장은 2000제곱미터가 될 때는 굳이 6m 이상 4m 안 해도 돼요. 얼마만 접하면 돼요? 2m만 접하면 돼요. 일반 4m 도로에. 그런데 공장이 6사에 접하려고 하면 얼마가 돼야 돼 면적이? 3000이죠. 공장은 3000.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장일 때 6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공장은 최소 3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6사가 된다고. 됐죠? 그러면 2000이기 때문에 굳이 6사에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얼마에 접해야 돼? 2m 이상에 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 4m 이상에 무사히죠? 기본서 510페이지 나오고 3번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저기 구청장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허가권자 됐나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그러니까 구청장 대신에 시장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장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허가권자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몇 미터? 그렇죠.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 512페이지 나와요. 그 다음 4번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넘었으면 안 된다는 거. 기본서 512페이지 5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기본서 512페이지 나왔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됐나요? 네. 4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건축물이 어디하고요? 방하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러면 방하지구는 어떻게 돼요? 딱 걸치는 순간에 다 잡아먹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하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칠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하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 적용하는 겁니다. 방하지구에 조금이라도 걸쳐도 다 잡아먹어요. 그렇죠? 기본서 533페이지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뭐 한다? 제외한다. 맞죠? 네. 기본서 541페이지 3번 승강기 탑이나 그 다음 계단탑 그리고 장식탑 층고가 1.5m 이하인 타라. 맞네요?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삽입하지 않는다. 맞죠? 네. 그 다음 기본서 540페이지 나오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있죠. 그 건축물은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는 거 맞죠? 네. 기본서 543페이지 5번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녹지 지역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각각.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대로, 다른 쪽 지역은 다른 쪽 지역대로.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다르죠. 그 원칙이 어떻게 돼요? 가반수. 두 개 중에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쪽에 지역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원칙. 됐나요? 그런데 방화지구하고 녹지지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 기본서 533페이지에 나옵니다. 5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 건축법령상 높이 제한 및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무슨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는 거 맞죠? 네. 기본서 545페이지 나옵니다. 니은 일반 상업지역의 하나의 대지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기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니은은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 각각에 대한 1조에 대한 높이 제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나올 때는 딱 두 개의 지역은 제외합니다. 무슨 지역하고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일 때는 굳이 1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딱 나올 때는 머릿속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당연히 뭐죠? 채광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띄워서 높이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앞에다가 뭐가 나왔어요? 일반 상업지역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높이하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을 정한 높이하로 해야죠. 그렇죠? 547페이지. 그 다음에 디귿. 3층 이하로서 높이가 9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조에 대한 높이 제한을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소규모 건물. 여기서 소규모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얼마 이하? 높이가 얼마? 8m 이하. 몇 층 이하? 2층 이하. 되나요? 그래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럼 옳은 걸 찾아올게. 기억 하나 올래요. 지금 앞에서는. 그렇죠? 기본서 548페이지 나오고요. 리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만약에 초과하여 건축했다.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냐? 비율을. 기억나시죠? 건폐율이죠. 뭐 팔아요? 건 팔아요. 건 팔아요. 맞네요. 맞죠? 그 다음 578페이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얼마의 비율을 곱하죠? 그렇죠? 신칠이. 기억나세요? 누구하고? 용구하고 신칠이. 용적률은 90%. 됐나요? 용구하고 신칠이. 그래서 신고는 70. 뭐 하면서? 백허그 하면서. 그래서 백허그 하면서. 그래서 허가는 100. 됐나요? 허가는 100.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껌 팔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78페이지. 그래서 리얼 미음도 맞네요.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리얼, 미음.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2번이 몇 번이냐고요? 2번이 몇 번이냐고? 2번이 몇 번이에요? 2번이 4번. 2번이 4번. 최소 면적. 최소 면적이니까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공상 일로 와.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최소값이 150. 됐나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7주차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택법. 오늘부터 주택법 부분 들어갑니다. 주택법. 여러분 교재 595페이지. 595페이지 보세요. 595페이지 보시면 5장. 그렇죠. 5편. 주택법 나오나요? 주택법 목차가 쭉 나올 겁니다. 그 목차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전체 목차부터 볼게요. 전체 목차가 총 7개의 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총 7개의 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장이 총칙, 두 번째 장이 주택의 건설,
세 번째 장이 주택의 공급, 네 번째 장이 리모델링, 그리고 다섯 번째 장이 주택 상한사채, 여섯 번째 장이 보칙하고 7장이 벌칙 이렇게 됩니다. 총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총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총 주택법에서 몇 문제 나와요? 7문제. 건축법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법도 7문제, 주택법도 7문제.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14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국토계획법 합치면 12문제. 합의. 세 개만 합쳐도 26문제. 세 개만 합쳐도 26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장이 뭐냐면 법령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두 가지 중에서는 어려우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라고. 둘 다 버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세 개의 법령을 완벽하게 한다 모르겠지만 그러면 두 개의 법령 중에서 어려운 게 내가 개발법이 어렵다. 그럼 개발법을 좀 버리든지 아니면 정비법이 어렵다. 그럼 정비법을 버리든지 농지법은 원래 버리는 거고 농지법은 원래 버려요. 두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버리더라도 저는 얘기했잖아요. 버리더라도 한 문제는 어디서 해요? 중개사법에서 해요. 그래서 한 문제는 중개사법에서 하고 겹쳐요. 어차피 중개사법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라는 것만 하시면 그게 또 문제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총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2장, 이 주택의 건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법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물어보면 2장이에요. 2장. 여기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세 문제입니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주택의 공급이 두 문제. 그럼 이 두 개만 합쳐도 5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어요. 0에서 3문제. 주택 상한사채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5장 주택 상한사채 있죠. 이거 할 때는 이 주택 건설할 때, 주택을 건설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할 때 주택 상한사채를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알겠죠? 따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설업체가 주택 상한에 대해서 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설명하겠다고. 어차피 이거는 뭐 많은 게 아니고 내용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설명할게요. 설명하는 것만 5장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칙하고 벌칙은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0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업을 하게 된 경우는 1장, 2장, 3장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는 이 주택 건설할 때 필요한 것만 몇 개 설명할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뭐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 확률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총칙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할 게 여러분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정비법을 우리가 하잖아요. 정비법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택법 부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비법, 주택법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오히려 정비법보다 주택법은 그것보다는 좀 더 괜찮아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오히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법과 주택법을 같이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조금 약간 수월한 면이 있다는 거. 양도 그렇게 정비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또 한 문제 더 나오죠. 7문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1, 2, 3장 위주로 설명하고 오늘 1장하고 2장 앞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오늘 하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거 쭉 설명할 거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596페이지 보시면 1장 총칙 나옵니다. 1장 총칙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는 장입니다. 이 총칙 부분은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리죠. 그 용어 정리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598페이지 보실까요? 59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재정 목적 나오죠. 그 재정 목적 부분 밑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지금부터 하는 걸 조금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가구를 표시할 때 단독주택은 뭐로 표시하냐면 호로 표시합니다.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시하고 공동주택은 뭐로 표시해요? 보통 여러분들 세대로 표시하지 않아요? 몇 세대? 몇 세대 사는데? 아파트가 총 몇 세대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 500세대 되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파트는 뭐죠? 가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요? 세대로 표시하고 단독주택은 호로 표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실게. 크게 나눠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상가라든지 뭐 공장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건축물은 뭐로 안 해요? 주택법을 가지고 적용 안 해요. 그럼 주택법을 적용하는 그 주로 뭘 적용해요?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가 주택법이란 건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가지고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어디도 나오냐면 건축법에도 나오고 주택법에도 나와요. 아니 그럼 단독주택 지을 때 그럼 법을 적용할 때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될지 주택법을 적용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공동주택을 뭐 할 때? 지을 때 그때 건축법을 적용할지 주택법을 적용할지 또 애매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 기준이 그렇게 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 기준이 뭐냐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지을 때 그때 단독주택은 뭐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호로 표시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건축법은 단독주택일 때는 30호 뭐죠? 미만일 때 호수가 작을 때 그러니까 세대수가 뭐 할 때? 작을 때 30세대 뭘 때? 미만 30대대 미만을 짓고자 한다.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그러면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얘네 호나 얘네 세대보다도 많이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호 이상이 되는 단독주택을 짓고자 한다. 그럼 뭘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법, 그러니까 대단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이상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 다른 거구나.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하고 주택법 적용하는 게 다른 거구나. 똑같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는데 어떤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이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짓고자 하는 자를 건축법일 때는 뭐라 불러요? 그 자를 뭐라 불러요? 아니, 우리 건축법 배웠으니까. 우리 이때까지 뭐라 불렀어요?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를 주인을 뭐라 불렀어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주라 했잖아요. 혹시 뭐 다른 거 얘기했나? 없죠. 건축주. 그렇죠. 그런데 주택법일 때는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명칭을 다르게 정합니다. 규모가 크니까 뭐라 불러요? 사업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는 누구다? 주체.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체가 되는 게 뭐 대단지가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사업주체가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일 때는 뭐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주택법일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하지 않고 뭐라 부를까요? 사업 계획을 뭐 받는다? 승인받는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 이 정도 규모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명칭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명칭부터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헷갈려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죠? 됐나요? 이 정도만 하고 하나 들어가면서 하나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명칭이 나왔을 때 사업주체라는 게 뭐지? 그게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건물을 그러면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건축 허가라고 얘기하고 주택법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됐나요? 이렇게 개념만 조금 다르니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더 하면 이거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면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난 뒤에 건축법일 때는 짓고 난 뒤에 뭐 했어요?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건물을 완공했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주택법일 때는 사용 승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아시겠어요? 건축법일 때는 뭐라 부른다고요? 사용 승인. 그런데 주택법일 때는 사용 검사. 됐나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여기는 세대수가 많죠? 그러면 이건 무슨 법 적용해요? 주택법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건물도 지어져 있죠? 규모가 작죠? 그럼 뭐가 돼요? 건축법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호수가 적으면 30호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하고 그보다 크면 주택법 적용하고 지금처럼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되면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건축법 적용한다고. 주택법 적용한다고요. 작으면 건축법 적용하고. 됐나요? 그렇게.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주택법 얘기 나올 때는 뭐 얘기 많이 해요? 공동주택, 아파트까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599페이지에 이제 하나씩 설명이 나옵니다. 주택에 대한 정의. 가로 1번 보시면 30회 때 한번 나왔어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뭐죠?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도 포함해야 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을 분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분양할 때 건물만 분양해요? 그러면 이 건물 들어갈 때 공중에 붕 떠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속 토지도 같이 분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포함해야 돼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할 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은 보통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눠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주택과 똑같이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오피스텔 아시죠? 오피스텔은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주거하고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어디에는 속하지 않아요? 주택의 분류는 아니에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고. 그럼 뭐냐? 주택에 준하는 걸로 보는 준주택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 2번에 준주택 나와요. 이게 21회 때 시험 문제 나오고 작년이죠. 31회 때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류를. 준주택은 다중생활을 하는 시설이 있죠. 다중생활시설을 준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게 주택의 종류는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도 준주택으로 본다는 거. 오피스텔 나왔네요. 오피스텔도 뭐죠? 준주택. 기숙사도 준주택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기숙사.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 나이가 좀 드셨는데 노인분인데 송중기 아시죠? 송중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송중기 아버지인가? 가서 물어봤죠. 혹시 송중기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완전 노인분이 오, 노인 다중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 노인 다중기. 됐나요? 오, 노인 다중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송중기에 뭐죠? 준하는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 노인 다중기. 이렇게 돼요.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 생활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됐나요? 그래서 오, 노인, 다중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기에 준한다. 주택에 준한다. 그래서 준주택에 속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21 시험 문제에서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몇 번요? 준주택에 해당하는 거. 오, 노인, 다중기. 몇 번? 2번이죠. 다중생활시설이 다중생활시설. 됐나요? 오, 노인, 다중기. 됐나요? 간단하죠.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나눠야 돼요. 여기 보세요. 주택의 분류는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자금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나눈 것과 자금에서 나눠지는 것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구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정의를 찾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요?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자금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규모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규모는 뭐죠? 규모가 크고 작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 나누면 단독주택과 뭐죠?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두 가지.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단독주택은 책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가로 1번 단독주택에서 30회 때 나왔어요. 종류 물음으로 문제가 나와. 종류가 정의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뭐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이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공동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 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거. 그래서 주택을 말하고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법 할 때 제가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단다다공. 그러니까 건축법일 때는 공간까지 들어가지만 주택법일 때는 뭐가 빠져요? 공간이 빠져요. 그래서 주택법일 때는 단독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단다다까지만 얘기해요. 단다다. 됐죠? 단다다까지만. 단다다. 됐나요? 단다다까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공동주택은 그렇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다세대 연기. 다세대 연기.
건축법일 때는 그렇게 되고 주택법일 때는 뭐가 빠져요? 기숙사가 빠집니다. 대신에 이 기숙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 다세대 연기, 이 다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세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다는 다중과 다가구예요. 여기 다가구 대신에 다세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다세대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공동주택의 종류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다다, 공동주택은 아 다세대 연까지. 됐죠? 됐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됐나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단독주택은 볼 게 없지만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되게 비슷해요. 이게 원래는 이 두 개 차이점이 면적이 있죠. 면적이 틀렸는데 이제 면적도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다중주택이라고 어떤 걸 다가구로 하는지. 됐나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봤어요. 건축법 보시면 478페이지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칠판에 띄울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책이 혹시 있는 분들은 47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돼요. 478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이거. 그죠? 책을 두꺼워서 좀 분철해서 다니시면 편한데, 책이 두꺼워서. 이걸 책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2개로 나누든지 3개로 나누세요. 이거를. 그러면 조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완전 별개니까 국토계획법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나누고요.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정비법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편해요. 왜냐면 한 개씩만 뽀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기본서 47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중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 있죠. 이 설치는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원래는 330이었는데 개정돼서 얼마? 660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 원래 이것 때문에 다중하고 다가구가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같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면적 가지고 다르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이것도 몇 개층? 3개층.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아요. 개수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추가로 들어갔죠. 개정되면서. 이거 추가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로 쓰면, 필로티 형태를 쓰면 그거를 해당하는 층을 층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높이로도 보지 않는다. 이거 한 배웠잖아요,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리하면, 그러면 다중주택은 이거 어떻게 외우면 편하다고 그러냐면, 다중할 때 중이 중학교죠. 중학교는 아닌데 중학교로 생각하면 중학교는 몇 학년까지? 3학년까지. 그래서 중, 3 이하죠. 3학년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3,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중3. 그리고 등치가 얼마예요? 660. 그렇죠? 등치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은 뭐를 다가구 주택이라 하느냐? 그것도 기본서 478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특성이 공동주택이 가진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똑같죠? 3개층 이하. 그리고 이거 똑같잖아, 이거. 이것까지는 누가 똑같아요? 다중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한다, 이 말이 없어졌고요. 합계가 얼마요?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잖아, 이게. 같아졌다고, 이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세대 이하가 된다는 게 다가구 주택에서 들어간 특징 중에 하나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다가구 주택일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똑같이 3개층 이하.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도 660 이하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몇? 19세대 이하가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 다가구를 다가고로 기억하면 돼요. 다가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고 3이죠. 고 3 이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잖아요. 덩치는 똑같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리고 고 3은 몇 살이에요? 19살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럼 금방 외워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장 층수가 높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몇 개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어디 살아? 물어보면 어디 산다고 그래요? 아파트 사는데 오 아파트 나 이상형 오 아파트 이상형.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 됐나요? 5개층 이상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세대 대학교죠. 대학교는 몇 학년? 4학년 이하잖아요. 그래서 4개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주택으로서는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됐죠? 그래서 다중, 다가고 이건 다 3, 3이니까 이건 다세대는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는 똑같습니다. 대학생도 덩치가 똑같아요. 660 이하.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덩치 구별 안 돼 이제. 그런데 이거죠.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다 대학생이니까 4학년 이하죠 이거도. 근데 모였으니까 연합을 했으니까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660 초과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연립주택은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개를 나누어서 규모별로 정리한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도 출제가 돼요? 학개론. 올해 학개론에 출제될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개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왜냐하면 학개론 문제에서 이거 안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패턴이에요. 딱.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올해 또 개정된 부분까지 있으니까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599페이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를 물어보는 게 30회 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거 하나 풀어봤고 28회 때도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세요. 28회 때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일단 주택에 해당되는 걸 뭐 하면 돼요? 주택에 해당되는 거 고르고 나머지가 아닌 거죠. 자, 다가고, 고, 3. 맞죠? 그 다음에, 공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다세대, 대학교는 4학년. 맞네요? 그 다음에, 기숙사 아니죠? 오피스텔 아니죠? 그렇잖아요. 준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은 기억하고 틱업 빼고 니언, 리얼, 미엄 하면 되겠네요. 답은 4번. 됐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00페이지 보세요. 60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나와요. 별표 2개. 22에 29에 31에 3번 나왔어요. 3번.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자금에 따라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주택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자금에 따라서 나눠지는 종류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국민주택과 뭐죠? 민영주택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됐나요?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는 국민주택과 뭐다? 민영주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민간업체가 자기가 돈 내서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세요? 주택을 지었다고. 그럼 그건 무슨 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됐나요? 그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뭐죠?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이 아니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국민주택은 누가 짓느냐? 국민이 짓느냐? 그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600페이지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의 주택으로서 규모가 얼마이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누가 지으면? 국가가 짓든 지방자치단체가 짓든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든 그다음 또 누구예요? 지방공사가 짓는 걸 뭐라 불러요?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더라도 규모를 얼마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됐죠? 됐죠? 그런데 국가가 반드시 그러면 지어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어야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드시 지어야지만 지방공사가 반드시 지어야지만 국민주택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뭐로? 재정으로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을 으로부터 자금을 뭐해서? 지원받아서 민간업체가 건설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주택을 또 뭐라 불러요?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LG건설이 자기가 자기 돈 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그런데 어디서요? 지자체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LG건설이 건물만 지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규모가 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을 때.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또 헷갈려요. 자, 민영주택, LG건설이 40%를 자금을 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60%를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입니까? 아니면 민영주택입니까? 국민. 아닙니다. 민영주택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민영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민영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자금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지원돼야 돼요? 모두 지원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모두가 지원됐을 때 모두 지원되고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를 우리 뭐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걸 안 헷갈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LG건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LG건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국민주택입니까? 민영주택입니까? 민영주택이죠. 무엇에 따라서 나눠진다고요? 자금. 왜 이 분류를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금에 따라서 나눈다는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으면 다 국민주택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느냐? 밑에 나오죠. 바로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그 면적이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거 전용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몇 배이죠? 4배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배이죠. 4배. 전부 다가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그렇죠. 외벽 부분에 있어서 창 부분에 전부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죠. 외부를 향하고 있죠. 방 자체에 우리가 쓰는 게.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4배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공간이 우리가 쓰는 무슨 공간? 주거 전용 공간이에요. 이게 주거 전용 공간이라고. 그런데 옆에 보면 이게 주거 전용 공간이에요. 옆에 보면 복도 있죠. 복도 올라오기 위한 뭐도 있어요? 계단실. 계단실 들어오기 위해서 주동 출입구.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주동 출입구가 아니고 전자 출입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띠띠띠띠띠 누르면 찌 하고 열리는 거 있죠. 그곳을 뭐라 불러요? 현관. 그게 주동 출입구 현관이잖아요. 여기 현관 아니에요. 여기 현관은 여름만 쓰는 거잖아요. 요새는 옆집 사람이 좀 현관 좀 들어갔다 갈게요. 아니죠.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공간이에요? 전용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용으로 쓰는 게 복도, 계단, 현관 등 여기 현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주동 출입구 현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것은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용 공간이라고. 이게 공용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에서 이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제외죠.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러면 제가 주거 전용 면적은 이거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주거 전용 면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죠. 한 층의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복도만 뺀 면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계단도 있잖아. 현관도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계단실만 뺀 면적이다. 아니라고요. 공용 면적을 뺀 거라고 해야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계단실은 제외한다. 이렇게는 말하면 맞죠. 그거는. 그렇죠? 이게 이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분양 면적을 계산할 때는 공용 면적과 주거 전용 면적을 뭐 한 거예요? 합쳐서 얘기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또 뭘 더하냐면 우리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요. 어디? 지하층. 지하층이 들어가요. 또 뭐 들어가요? 관리사무소 등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이런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쳐서 뭐라 불러요?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는 계약 면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약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고. 뭐가 커야 돼요? 그럼요. 주거 전용 면적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계약 면적은 좀 작더라도 주거 전용 면적이 크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계약할 때 면적이 70평 이렇게 돼요.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30평하고 비슷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게 특히 이제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죠. 뭐 좀 유명한 건물들,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그런 탑상형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도 많죠. 그런 건물들 가보면 거의 다가 70평인데 가보면 한 30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계약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러면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이거 빼고 지하에 있는 이 부분 빼야 되죠. 그렇죠? 그걸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주거 전용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 쓰이는 주거 전용 면적이 단독주택일 때는 호를 붙이죠. 1호.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를 붙이죠. 한 세대당 얼마이야?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따지면 25.7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25평 정도 있죠? 그 정도가 바로 무슨 규모가 돼요?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돼요. 이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대신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이건 지금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호 또는 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래요?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시골은 뭐죠?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는요? 85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시골이 사람이 더 적은데 왜 국민주택 규모를 더 크게 잡았냐?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시골이 사람이 더 많았죠. 사람들이 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자식도 많았어요. 도시가 사람이 뭐 2인 가족, 3인 가족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지금하고는 안 맞지만.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주거전용 면적이 수도권일 때는 얼마나 된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수도권이 아닌 경우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럼 보죠. 이렇게 시험문제 나왔어요. 29회 때.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첫 번째,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민영주택이라고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낸 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고 해서 국민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오케이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부터 지원받아야 돼요. 전부예요? 50%예요? 제가 전부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무사하세요? 네. 그 다음 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해요? 제외하죠. 그 다음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에 속하죠. 다세대 그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맞아요? 맞냐고요? 맞아요? 아니,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있죠? 지하층 면적만 빼면 그게 주거전용 면적이 되냐고.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맞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제외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제외한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두 없애야 돼요. 계단실, 현관, 그 다음에 복도 다 없애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하게 시험지 낸 거예요, 이게. 옛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꿀뻑 조는 순간에 뭐가 돼요? 경쟁자는 같이 졸고 있어요. 예. 그게 공인중개사, 이게.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금 졸아도 돼. 괜찮아요. 왜? 같이 졸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합격률이 뭐죠? 1차 합격률이 25%밖에 안 되죠. 23%, 25%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럼 10명 중에 뭐죠? 8명이 같이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2명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이거이다, 이 면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즉, 다 빼야 된다고. 아시죠? 근데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거다 이렇게 하면 맞다고. 근데 이 면적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이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 맞죠? 그러면 80이면 85제곱미터 이하에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이렇게 돼요. 됐죠? 오케이, 거기까지. 1교시는 거기까지.
그럼 암기장 보시죠. 암기장 1번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뭐죠? 다세대 연,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다. 건축법령상에서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추가되고요. 공동주택 종류에는 기숙사가 추가됩니다. 건축법일 때는. 근데 지금 주택법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진다는 거. 그 다음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일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그렇죠. 고3이니까 3개층 이하.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고3은 몇 살? 19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똑같죠? 660제곱미터 이하. 대신에 층수는 대학교 4학년 이하.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그렇죠. 660제곱미터 초과죠. 연립은. 층수는 똑같이 4개층 이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 아파트. 5 이상이요.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6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거 하면 국민주택입니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부 모두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입니다. 50% 이상 아니에요. 모두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그럼 도대체 국민주택 규모란 뭐냐?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민원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원주택이라고 합니다. 되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고, 그 종류는 5. 노인 다중기. 5. 노인 다중기. 됐나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